파트 1 오프닝. 통행소의 역설과 권력의 이동. 최근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를 중심으로 PBR1, 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구조 개혁과 자본 효율성 제고 압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정책적 파도는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장부 가치만 갉아먹는 비핵심 자산들을 시장에 앞다투어 토해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메디팔 홀딩스가 자신들의 거대 자회사 팔탁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정확히 이 궤도 위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메디팔이 이 저수익 유통자산을 세일즈하기 위해 선택한 포장지가 바로 K뷰티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K뷰티의 일본 오프라인 시장 점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묘한 애국심에 휩싸여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이 딜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이는 철저히 계산된 엑시트 전략의 미끼일 뿐입니다. 메디팔의 진짜 시선은 화장품 유통이 아니라 매각 대금으로 장악하게 될 고부가가치 의약품 유통과 신약 파이프라인에 꽂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국심에 가려진 메디팔 홀딩스의 팔탁 공개 매수 딜의 표면적 내러티브가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생존을 위한 자본 재배치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해체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교 스토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세 유럽의 핵심 교역로에는 거대한 돌다리와 통행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통행소의 주인은 그 다리를 건너는 모든 상인들에게서 낮지만 안정적인 통행료를 거두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기후변화로 교역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다리를 유지보수하는 고정비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이때 통행소 주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통행료를 올리는 것은 상인들의 이탈을 부를 뿐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다리를 통과하는 화물 중 가장 수요가 폭발하는 독점적 화물을 직접 매입하여 스스로 그 다리를 건너는 가장 강력한 상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혹은 그 화물을 가진 자에게 다리의 소유권 일부를 넘기고 막대한 자본을 챙겨 완전히 새로운 영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중세 통행소의 딜레마는 연 매출 1조 2천억 엔을 기록하면서도 영업이익률 2%의 늪에 갇혀있는 일본 최대 화장품, 일용품, 유통기업 팔탁과 그들을 소유한 메디팔 홀딩스가 직면한 정확한 현실입니다. 저출생이라는 인구 통계학적 제한과 약가 인하라는 정책적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는 가운데 기존의 방어적인 통행료 수취 모델은 구조적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탁 공개 매수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1조 엔짜리 착시와 자본 재구조화의 실체. 시장은 종종 거대한 매출 규모를 강력한 해자로 착각합니다. 팔탁이 만들어내는 1조 2378억 엔이라는 외형은 일본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고도화된 물류센터 인프라와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축된 로컬 리테일러들과의 유착관계가 만들어낸 장엄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에쿼티의 렌즈로 이를 해체해보면 이 거대한 외형은 성장이 멈춘 제로섬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합니다. 팔탁의 매출 총이익률은 6%부터 8%대에 머물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자동화 설비 감가상각비와 물류 말단의 파트타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영업이익은 1.5%에서 2.5% 사이를 맴돕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로 물동량 자체의 자연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구조는 단 1%의 비용 상승만으로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극단적인 영업 레버리지의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딜의 진짜 멱살을 잡고 있는 주체는 팔탁 자신이 아니라 지분 52.4%를 쥐고 있는 모회사 메디팔 홀딩스입니다. 메디팔은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의 가혹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본업인 일반 의약품 도마의 마진이 처참하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활로는 초저온 콜드체인이 필수적인 희귀질환 및 세포치료제 유통, 그리고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직접 펀딩을 집행하여 추후 독점 로열티를 수취하는 PFM, 프로젝트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모델로의 전사적 피벗입니다. 문제는 자본입니다. 수조 원의 캐펙스 투입이 필요한 헬스케어 인프라 재편을 위해 메디팔은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저수익 비핵심 자산인 팔탁을 반드시 유동화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도쿄증권 거래소가 PBR1배 미만 기업들에게 가하는 자본 효율성 제고 압박은 메디팔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이 2026년 5월
팔탁의 자녀 지분 47.6%를 전량 매입하는 공개 매수를 단행하여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소액 주주들의 거버넌스 노이즈를 완벽히 차단하고 100% 완전 자회사라는 밀실 상태를 만든 직후 곧바로 통매각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딜 구조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팔탁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조 엔 규모의 매출을 통제하는 기업을 한국의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가 100% 현금으로 단독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최대의 드럭스토어 체인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내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국 자본, 특히 한국 뷰티 자본 주도로 완전히 간판을 바꾼 도매상에게 순순히 매대를 내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구조에 대한 무지입니다. 단 한 곳의 핵심 리테일러라도 벤더를 이 위업체인 아라타로 교체하는 순간 팔탁의 거대한 물류센터 가동률은 손익분기점 아래로 추락하며 딜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이 딜의 실제 구조적 무게중심은 단순한 통매각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교묘한 분할과 유통마진의 내부화에 있습니다. 한국 SI의 진짜 타겟은 일본 현지에서 K-뷰티 제품이 소비자를 만나기까지 거쳐야 했던 15%부터 20%까지의 무의미한 중개 벤더 수수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메디팔 홀딩스가 팔탁 지분 70%부터 80%까지를 SI와 FI 컨소시엄에 넘기고 엑시트하되 나머지 20%부터 30%까지의 지분은 롤오버하여 공동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세섭이 필수적입니다. 이 소수 지분은 일본 리테일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철저한 로컬 워싱 장치이자 기존 경영진을 유임시켜 물류 시스템의 셧다운을 막는 안전판입니다. 구조의 마법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 SI가 팔탁의 인프라를 통해 K-뷰티 물량을 직접 꽂아넣기 시작하면 유통망 전체 매출의 단 5%부터 10%까지만 K-뷰티로 전환되어도 중개 마진 내재화 효과로 인해 팔탁전사의 영업이익은 20%부터 30%까지 이상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메디팔 홀딩스 입장에서는 경영권 매각 대금으로 당장 시급한 PFM 펀드 자본을 조달하는 동시에 롤오버한 20%부터 30%까지의 지분을 통해 향후 K뷰티 침투율 상승에 따른 멀티플 차이까지 고스란히 챙기게 됩니다. 저마진 유통 인프라가 아시아 크로스보더 뷰티 톨게이트로 리포지셔닝 되는 순간 짓눌려 있던 5배 수준의 EV 에비타 멀티플은 8배를 향해 튀어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엑시트가 아닌 방어의 로직. 설계자들은 결코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를 짜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잃지 않기 위해, 하방을 통제하기 위해 구조를 설계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이 딜을 보며 3년 뒤 누구에게 얼마의 멀티플을 받고 팔 것인지, 즉 엑시트 내러티브에만 열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을 짠 프라이빗 에쿼티와 메디팔 홀딩스의 진짜 의도는 자본 배치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 전가와 다운사이드 해지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제 구조는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본 구조부터 해체해 보겠습니다. 팔탁의 지분 100%를 한국의 전략적 투자자와 FI 컨소시엄이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디팔 홀딩스는 반드시 20%에서 30% 사이의 소수 지분을 롤오버하여 잔류해야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K뷰티의 일본 내 성공에 따른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메디팔과 공유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처럼 포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롤오버 지분은 철저히 계산된 로컬 워싱 장치이자 인질입니다.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 카르텔은 외국 자본, 특히 특정 국가의 뷰티 브랜드가 지배하는 도매상에게 자신들의 매대 통제권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 영업선과 물류 시스템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무늬만이라도 일본 로컬 기업이라는 간판과 기존 핵심 임원진의 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메디팔의 롤오버 지분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물리적 방패입니다. 동시에 이는 메디팔에게 스스로 매각한 자산의 붕괴를 막아야만 하는 재무적 족쇄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라는 거시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내추럴 헤징이 결합됩니다. 한국 SI가 이 거대한 자산을 인수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엔화 약세 심화에 따른 환차손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자는 인수 대금 및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일본 현지 은행에 엔화 차입, 즉 저금리 LBO로 조달합니다.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갚아야 할
원리금의 통화를 엔화로 완벽하게 일치시킴으로써 N/1 환율 변동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뇌관을 구조 밖으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서늘한 통제 메커니즘은 역방향 언아웃과 풋옵션에 숨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M&A에서 언아웃은 실적이 좋아지면 매도자에게 돈을 더 얹어주는 당근입니다. 하지만 이 딜에서는 그것이 채찍으로 변환됩니다. 만약 한국 SI가 약속한 K뷰티 소식 물량과 마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메디팔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매각 대금을 삭감해버리는 조항이 발동됩니다. 나아가 SI의 전략적 실패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면 재무적 투자자는 사전 합의된 내부 수익률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SI에게 강제로 넘기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구조는 판을 짠 PE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분 투자의 탈을 쓴 선순위 구조화 채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장에 따른 과실은 레버리지를 통해 극대화하여 누리되 실패에 따른 모든 치명적 타격은 공동 투자자인 한국 SI와 매도자인 메디팔 홀딩스에게 완벽하게 전가하도록 설계된 무자비한 하방 통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직조된 하방 통제 구조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품고 있는 내재적 취약점과 외부 것이 환경이 충돌하는 순간 밸류에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화려한 딜룸의 카펫을 들추고 그 아래 묻혀있는 치명적인 뇌관들을 비판적 회의론의 시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뇌관은 감가상각의 함정과 노동 집약적 이면입니다. 팔탁은 전국을 촘촘히 덮는 최첨단 RDC, 인프라를 최대의 해자로 내세웁니다. 이 거대한 실물 자산이 강력한 하방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자동화 설비들의 실제 경제적 내용 연수는 장부상 회계적 상각 연한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산 손상 차손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고도화된 물류의 최종 단, 즉 소분 포장 과정이 여전히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구인 배율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변동비의 급증이 2%에 불과한 얇은 영업이익률을 순식간에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목적 불일치입니다. 메디팔 홀딩스는 팔탁 매각 대금을 신약펀드라는 고마진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신속하게 쏟아부어야 하는 절박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메디팔의 본업 전환 전략에 차질이 생겨 자금줄이 마른다면 그들은 롤오버로 남겨둔 20%부터 30%까지의 팔탁 지분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 무리한 배당이나 조기 엑시트를 강박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K뷰티 유통망 구축이라는 장기적 시너지를 노리는 한국 SI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과 트렌드 냉각의 교차 폭발입니다.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어 차입 이자 비용이 치솟는 가운데 대체 국가의 브랜드 부상 등으로 K뷰티 열풍이 급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일본의 대형 리테일러, 예컨대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마츠키요 코코카라 같은 단일 거대 고객이 벤더 교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제2도매상인 아라타로 발주를 넘기는 순간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팔탁의 물동량이 감소하여 거대한 물류센터 가동률이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동안 수익을 극대화했던 영업 레버리지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현금 흐름 훼손과 차입금 상환 능력 악화로 이어져 금융단의 기한이익 상실 트리거를 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시적 파급 효과는 물리적 인프라의 영구적 패싱입니다. 틱톡샵, 큐텐재팬,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크로스보더 D2C 직배송이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박탈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SI가 거액을 들여 장악한 10조 원짜리 일본 오프라인 유통 고속도로는 상인들이 모두 텔레포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에 홀로 남겨진 거대한 중세 통행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구조적 쇠퇴의 진짜 공포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딜룸의 통행소 롤오버 구조 이식하기. 이 영상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조 단위의 크로스보더 M&A 딜을 구경하며 감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 해체한 메디팔 홀딩스와 팔탁의 거대한 금융 구조를 시청자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훔쳐서 자신만의 판을 짤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속한 산업이 IT이든 건축이든 유통이든 혹은 당신이 작은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1인 기업가이든 이 본질적 원리는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내가 이 구조를 내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나는 트래픽과 자본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하반기 완벽하게 막힌 무자본 엑시트 구조를 짤 것입니다. 당신이 구독자 10만 명을 가진 산업 특화 뉴스레터 운영자이거나 특정 지역의 오프라인 B2B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팔탁입니다. 외형과 트래픽은 거대하지만 수익 모델은 기껏해야 광고 배너나 소액 회비에 불과해 영업이익률 2%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성은 멈췄고 당신의 노동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낡은 모델을 버리고 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B2B 사스나 하이엔드 컨설팅으로 피벗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여기서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지쳐서 헐값에 커뮤니티를 통매각하고 현판을 떼거나 스스로 고마진 상품을 팔아보려다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기존 구독자들의 거센 반발을 맞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자의 접근은 다릅니다. 즉, 당신은 그 커뮤니티라는 톨게이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체를 찾습니다. 고부가 가치 하이티켓 상품을 개발했지만 고객을 만날 유통망이 없는 신생 스타트업이나 교육업체가 바로 당신의 SI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플랫폼의 지분 80%를 넘기고 막대한 초기 현금을 챙깁니다. 자, 하지만 20%의 지분은 롤오버하여 공동 창업자 혹은 핵심 고문의 타이틀을 기어코 유지합니다. 이 20%의 롤오버 지분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로컬 워싱 장치입니다. 당신의 구독자들은 낯선 자본이 점령한 플랫폼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초기 창립자인 당신이 여전히 운영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커뮤니티 셧다운을 막는 물리적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의 핵심인 역방향 언아웃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 넣습니다. 당신의 트래픽을 넘겨받은 그 파트너가 1년 내에 약속된 전환율이나 타겟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당신에게 쥐어준 20%의 지분을 40%로 복원시키거나 플랫폼의 독점적 운영권을 당신이 위약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을 설정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당신의 딜룸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첫째, 매각 대금으로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하이엔드 비즈니스를 시작할 시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골치 아픈 커뮤니티 운영과 CS 변동비 통제는 SI 파트너에게 완벽하게 전가했습니다. 셋째, 그들이 당신의 트래픽으로 대박을 내면 20%의 지분으로 무임승차하여 멀티플 차익을 누리고 실패하면 다시 플랫폼을 회수하여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아예 없는 일 년에서 3년차 주니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플랫폼 소유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라면 답은 그 둘을 연결하고 구조를 짜주는 마이크로 GP 혹은 오리지네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트래픽은 높지만 수익화에 실패한 크리에이터와 마진율은 높지만 마케팅 채널이 없는 브랜드를 찾아가 이 20% 롤오버 및 하방 통제 모델을 제안하십시오. 네, 그들의 계약 구조를 당신이 설계해주는 대가로 당신은 JV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5%를 캐리로 수취하는 세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본은 영원히 들어갔지만 지식과 구조 설계 능력만으로 현금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이나 직무의 한계 마진이 끝났음을 냉정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장 비싸게 활용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넘기되 통제권의 일부와 페널티 조항을 쥐고 모든 리스크를 그들의 대차 대조표로 이전하십시오. 성장의 과실은 공유하되 파국의 리스크는 상대방이 독박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메디팔 홀딩스가 시연한 자본 재구조화의 뼈대이자 당신이 지금 당장 개인 비즈니스에 이식해야 할 프레임 설계의 정수입니다. 파트 5 클로징. 거대한 청산의 시대. 설계자들의 다음 체스판. 메디팔 홀딩스의 팔탁 매각은 쇠퇴하는 일본 내수 유통망의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수명이 다한 저마진 인프라를 타인의 자본으로 치환하고 소수지분 롤오버와 역방향 언아웃이라는 족쇄를 채워 모든 하방 리스크를 SI에게 전가한 뒤 자신은 고마진의 헬스케어 독점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지로 떠나는 가장 완벽하고 서늘한 자본 재배치의 교본입니다. 외형의 착시에 속지 않고 위험 전가의 구조를 짜는 자만이 이 거대한 청산의 시대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폐쇄적인 일본 내수 유통 카르텔이나 PE 딜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자,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